그러면요. 이 시간에는 54페이지죠? 54페이지. 분계의 원리라는 I can이라는 박스가 있네요. 예, 분계의 원리.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은요, 세 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계속 나오죠?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의 분계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산을 보면은 자산 계정이라는 건 계정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계정 과목 정리한 거 보면은 자산 계정의 종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자, 자산 계정의 경우에는 그 계정 과목들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한다는 거 우리 거래의 판료서에서 정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아요.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는다. 자,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자산하고 반대가 됩니다.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므로 잔액이 대변에 남게 되죠. 예, 증가하는 쪽에 대변에서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자본도 대변에서 같은 부채하고 똑같이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따라서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건 기억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 여기 딱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자연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이게 재무상태표 그림이에요. 차변이 자산. 예, 자산이 4억이다. 부채가 2억이 있다. 그러면 내 거 자본은 2억이다. 이 그림을 딱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잔액이 어디에 남는다라고 했냐면은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는다. 여기 왼쪽이 차변이라고 그랬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부채와 자본이 대변에 있죠. 잔액이 남는 쪽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계정의 경우는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이 있는데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소멸을 합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발생을 하면 했지 언제 소멸을 하느냐. 비용이 내가 우리 부서에 회식비 5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럼 발생한 것이 그게 회식비가 소멸할 수 있나요? 비용은 소멸한다는 것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비용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산할 때 비용을 소멸시킨다기보다는 취소시켜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이해를 앞으로 잘 해야 되는데, 우선은 발생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소멸도 있다. 수익도 마찬가지. 수익이 대변에서 발생하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익도 차변에서 기록하면 소멸이 돼요. 즉 취소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소멸은 취소의 뜻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거래의 종류 해가지고요. 거래의 종류를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교환거래냐, 손익거래냐, 혼합거래냐. 이것은 이제 우리 FAT나 TAT 시험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왜 교재에 이걸 계속 넣어놓나 보니까 NCS 교재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거래를 말할 때 교환거래 하면은요, 이게 재무상태표 거래예요. 교환거래라면 재무상태표에만 변화가 생기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 안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만 있는 거. 여기 내용을 볼까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 전혀 없는 거래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이 뭐예요? 다 재무상태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거래하면은 재무상태표에 변동이 생기는 거래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예가 있죠.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아까 예제에서 분개했었죠. 이럴 때 우리가 분개를 어떻게 하냐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차변에 상품 20만 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개이고 이것이 전표 입력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를 보면은 차변의 상품이라는 것은 자산 증가란 말이죠.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죠. 제대로 기입했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다 라는 그 거래의 8요소에 맞게끔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증가나 감소만 있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에만 관련이 있는 거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래를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교환거래.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 손익거래. 이 손익거래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거래의 총액이. 여기 거래의 총액이. 그럼 여기 이 위에서의 거래액은 20만 원이죠. 예. 여기는 20만 원이고 밑에는 지금 10만 원이 거래액인 것 같아요.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받았다면은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이죠? 이건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현금이 자산이에요. 자, 이자 수익은 이제 수익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익 계정 과목.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 발생이에요. 자, 거래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거래금액 총액, 즉 10만 원이 수익이나 비용이라면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수익 또는 비용이에요. 어느 한쪽이 수익이거나 비용이면은 그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우리가 구분한다. 이거예요. 거래의 종류를 구분할 때. 네, 그래서 이거 수익 1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손익거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래금액 일부가 수익이거나 비용이면 아니고 거래 총액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 총액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혼합은 뭘까요?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는 거래. 다시 말해서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자산부채 자본 세 가지가 다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자산부채 자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여기서도 수익하고 비용이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이것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혼합거래다 이거예요. 즉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섞여 있는 거래. 자, 한번 분개를 볼까요?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준 돈입니다. 우리 회사가 여유돈이 있어가지고 대여금을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빌려주고 이게 오늘은 받은 모양이에요. 그 대여금 20만 원과 이게 원금이죠.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그러면 대여금 우리가 빌려준 원금하고 이자 2만 원하고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찾을 수 있고 이자라는 계정 과목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현금을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20만 원 이걸 자산의 증가. 그러면 복식북이니까 대변을 기록해야죠. 22만 원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 20만 원은
원금이에요. 그래서 대여금 20만 원. 대여금도 빌려준 돈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자산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산 감소. 자산은 받기로 한 것도 자산이에요. 빌려준 거.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에게 돈을 내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어렵다고 그래서 돈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앞으로 1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재산이 얼마인가를 기록할 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내 재산에서 뺍니까? 안 빼죠. 친구에게 대여했다 해도 대여금 뭐 땡땡이 이렇게 기록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산이에요. 근데 오늘 받았어요. 받을 때는 대변에 기록해요. 자산 감소. 받았다. 이자 수익. 이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 우리 회사가 빌리고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써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오늘은 이자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이거 여러분 수익 개정 과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가 2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 2만 원은 수익 발생이겠죠. 맞죠? 예, 수익 발생. 자, 그러면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한다. 왜 그러느냐? 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거기에다가 수익과 비용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수익 발생. 수익 발생 하나가 있죠. 이렇게 재무상태표 개정과 손익계산서 개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 다, 수익과 비용 다가 아니에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하나라도, 수익과 비용 중에서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혼합거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손익거래, 혼합거래, 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문제로 5문제를 제가 나중에 이제 전표관리 시험 보는 날 그 문제를 낼 거예요. 전표관리 시험 보는 날. 그러니까 그 분계를 일단 할 줄 알아야 되고, 분계하고 나서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 있죠. 거래의 판료소로 쓰는 거. 이거를 자꾸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분계하는 것까지. 그러면 분계하면은 모든 일이 끝나느냐? 장부에다가 옮겨 적어야 돼요. 옮겨 적는 것을 전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다는데, 총계정 원장이라는 말은 원장이 장부입니다. 원장이 장부인데 총계정, 모든 계정 과목에 원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총계정 원장. 거기에다가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처럼 전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사람이 옮겨 적을까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옮겨 적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 앞 단계 이렇게 전표 입력만 하면 돼요. 전표 입력하면 이거는 지금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전기에 대한 것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이론을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전부 수기로 한다고 생각하고 원리를 이해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전산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옛날에 수기로 했던 것을 전부 컴퓨터로 프로그래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로 한 그 매뉴얼을 보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여 분계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한다. 분계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괄호쓰기 문제로 딱 내면 전기라 한다. 여러분이 전기라는 의미를 이해해 줘야 돼요. 해당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장부가
여러 개 원장이 다 있어요. 그걸 다 합쳐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도 보면 이런 메뉴 있었죠. 여기 이런 메뉴 여기 총계정 원장. 여기는 계정별 원장. 이건 계정별로 하나하나 보는 거. 여기는 몽땅 보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계정별 원장을 본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서 여기 몇 월 달 걸 볼래 이런 얘기죠. 예.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걸 볼 거야. 예. 계정별 원장이니까 계정 과목 뭐 볼래 이런 거죠. 나는 103번 보통예금을 볼 거야.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엔터 치면은 보통예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원장이 보이는데 전기 2월이라는 말 나오네요. 전기 2월. 차변에 4,162만 6천원. 여러분 이 장부 볼 줄 알죠? 자, 4,162만 8천원이 지금 차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거 차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GSC 저거 왜 기록해 놓은 걸까요? 저 4,162만 6천 원이 무슨 돈일까요? 보통예금 차변에 이 금액이 기록된 이유가 뭐죠? 네. 저번 달이 아니라 전기에서 전기 2월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전기니까 지금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 보통예금 잔액이 4,162만 6천 원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원장을 보고 있는데 이 원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간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보통예금 장부를 봤더니 아무런 거래가 회사가 휴업을 했나 봐요. 거래가 아직 전표를 하나도 입력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런 거래가 없더라도 회사가 있다면 전기에서 넘어온 건 있어야죠. 그래서 전기에서 2월 된 거다. 이렇게 하면 회계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 이거 4,141,612,000이 뭐예요? 이게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인다고 봤을 때. 안 보인.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 보고서 전기 2월이잖아요. 전기 2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기 2월이라는 것은 2018년 12월 31일 전기말에 예금 잔액이 단기로 2월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계정별 원장은 이렇게 보는 건데 총계정 원장을 딱 누릅니다. 계정 과목을 그냥 모두 보려면 엔터. 계정 과목이 별로 없네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여기 월별로 쭉 있는데 아직 내역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만 있어요? 전기 2월만 있어요. 아직 금년도 장부를 하나도 아직 안 쓴 회계 처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전기 2월을 보세요. 외상 매출금 이거 매출 채권이거든요. 차변에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 전부 자산밖에 없네. 현금도 자산, 당좌예금도 자산, 보통예금도 자산, 단기매매증권도 자산, 외상매출금도 자산,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서 전기 2월이 대변에 생깁니다. 자산에서 빼주는 계정. 그런 것도 있어요. 받으러움 자산 그러니까 차변의 전기 2월.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 그래서 반대로 대변에 생겨요. 차감 계정은 그 반대쪽에 생겨요. 빼주는 계정이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총계정 원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장부를 쓰면 총계정 원장이 온다 그랬죠. 그럼 아까 상품을 지금 현금 잔액이 1,200만 원 있네. 1,200만 원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표 입력을 하는 게 분계라고 그랬죠? 자,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아까 매입한 거. 자, 1월
한 15일쯤 됐다고 그러죠. 예. 차변의 상품이에요. 자, 거래처 적요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우리 분개했던 것처럼 금액만 쓰겠습니다. 20만원. 자, 대변 현금이에요. 네,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고 대변에다가 금액만 입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입력했더니 밑에 분개가 딱 됐죠. 밑에 보면은 상품 20만원, 차변 20만원, 현금 20만원, 대변 20만원. 이것이 분계장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서 분계장 가보겠습니다. 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 보겠다 하고 엔터 해서 봤더니 달랑 방금 입력했던 1월 15일 거 하나 있죠? 차변에 상품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 분계장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총계정 원장도 만들어졌겠죠? 네,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여기 조회 눌러 놓겠습니다. 아까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조회를 눌렀더니 자, 현금에 1월 달에 대변에 20만원 적혀 있네요. 또 상품이라는 거 가볼까요? 상품에 여기 상품 계정을 가봤더니 차변에 20만원 들어있네요. 총계정 원장에 딱 전기가 다 일어나 버렸죠. 네. 자, 그래서 현금 계정을 그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차변 대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금 계정 대변에 20만원이 기록된 거고, 또 상품을 보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T 계정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상품. 그래서 차변에 20만원 들어와 있죠. 상품 계정 차변에 이게 전기가 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기로 쓸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총계정 원장 상품 봤었죠? 상품의 차변에 금액만 20만원 있는 거 봤죠? 네. 그게 이제 금액만 쓰지 말고 그 앞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자, 상품 계정 차변에다 적어야 되는데 상품 계정 차변에 적었죠?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 여기가 상품인데 또 상품이라고 쓰면 이중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요 계정 과목, 상대편 계정 과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품 20만원을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구입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이 분계를 안 보더라도 이 장부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현금을 보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전기를 했어요. 현금 계정 대변에, 여기 대변이니까 현금 대변에. 그런데 여기 현금이라고 또 안 쓰죠? 상대 계정 과목 쓰죠? 상품.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현금이 나갔네. 왜 나갔지? 아, 상품을 샀구나. 상품을 구입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장부 본원 요령. 자, 아까 이 전산에서 계정별 원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품에 이 20만원을 더블 클릭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적요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써가지고 여기 지금 빠진 거예요. 예. 아까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적요를 썼다면은 여기에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원 여기 이제 적요를 썼다면 상품 현금 구입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게 기록이 돼. 예. 그냥 약식으로 금액만 넣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현금. 예. 현금 계정별 원장. 더블 클릭하면 이 계정별 원장으로 넘어가요. 예. 그러면 여기 1월 15일 날 대변에 20만원. 여기 지금 비워져 있죠? 아까 다 생략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도 상품 현금 구입 이렇게 써 있겠죠? 자, 여러분이 종이에 기록하실 때 어떤 포맷으로 기록을 하는지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이걸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고, 이건 어차피 실기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론으로 문제를 낼 때는 이런 그림을 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가라고 써놓고 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면 이걸 찾으면 돼. 이 가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찾아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단계 전기 절차를 제가 건너뛰어 버렸는데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전기 절차. 분계할 때 기록된 분계의 해당 계정을 찾는다. 2. 차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의 해당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3. 대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은 총계정 원장의 해당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그래서 상품 계정의 차변에다가 20만원 기입했고, 현금 계정의 대변에다가 20만원 기입했고, 요 20만원 했죠? 근데 4번 금액 앞에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그래서 요 상품 계정에 20만원 앞에다가는 현금을 기입한다. 요 상대 계정 과목. 또 현금 계정에 20만원 앞에는 요 상대 계정 과목, 요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기입한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한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전기의 절차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은 이렇게 한 가지씩 해보고 나가고요. 제가 이제 요 회계의 순환 과정이 결산까지가 이제 끝나는데, 결산까지 끝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종이에 인쇄해가지고 분계하고 전기하고 결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니 지금 회계를 배우자마자 아직 전표 입력도 안 해봤는데 결산을 한다고요? 아주 약식으로.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이해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회계상 거래로 인식했다면, 회계상 거래가 뭔지도 우리가 배웠죠.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 비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부 다 회계상 거래예요.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과 비용에 단 10원이라도 변화가 생겼다면 그건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분계를 하는 거다. 분계. 그래서 아까 우리는 뭘 공부했어요?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과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되고, 또 거래의 판료소를 알아서 그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할 것인지 대변에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금액을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거래의 판료소,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거래의 판료소는 8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외울 수가 있죠. 그러나 계정 과목 억수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제 A4 용기 양쪽으로 줬다고 그랬죠? 그게 쉽게 외워지진 않아요.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빨리 많이 외워야 여러분이 이런 회계 처리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거. 계정 과목을 다 어느 정도 보통 예금은 자산이더라. 현금도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현금은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이제 분계를 제대로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예, 그걸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다 그랬죠? 전기를 하잖아요. 전기. 예,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게 전기. 그래서 여기까지를 말이죠. 여기까지 계속 우리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업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의 일상 업무다. 예.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프로그램 앞에서 하는 일이 요 일이에요. 아, 이거 회계네. 사장님이 만약에 영수증을 하나 딱 갖다 줬어.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갖다 줬어요. 그걸 보고 분계해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사장님, 이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이도? 아, 그거 무슨 영수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분계 딱 해가지고 전표 입력해서 장부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 늘상 반복적인 일상 업무. 그러다가 기말에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산은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말. 예. 그러면 12월 31일이죠. 12월 달이 되면은 결산할 준비를 살살 합니다. 예. 그리고 12월 31일 지나서 이제 1월 달에 제대로 마감을 하고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고 나서 주주총회 끝나고, 예. 그 전에 세금 납부를 위해서 또 법인세 조정 업무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아무튼 결산이라는 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결산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네. 결산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책으로 가서 결산이란 무엇인가? 대략은 지금 설명드렸는데 제가 결산이라는 건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까 여기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다. 무슨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행위를 기중에 반복하는데 보고기간 말에는, 보고기간 말이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죠. 보고기간 말에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을 통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므로 결산 절차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네,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결론이 지금 맨 뒤에 있어요. 결산이란 무엇이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재무제표에 지금 벌써 두 가지 나왔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는 두 가지만 있느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다라고 열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저하고 같이 배우는 것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드는 법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손으로 만드느냐?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순간 아까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지는 걸 보셨고, 또 손익계산서 12월 만들어졌어요. 여기 단기 거.
아직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제로, 매출원가 제로. 예. 그런데 기말 상품만 있네요. 이게 뭐예요? 12월 31일 날 아까 1월 15일 날 상품 20만 원 현금 주고 산 거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재고로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기말 상품 재고액 20만 원. 예. 현재 시점에 하여튼 현재 전표 처리된 대로 만들어집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달랑 기말 상품 재고액밖에 표시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되느냐? 재무상태표에는 12월 달로 딱 만들어 보면 지금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예. 전기에 넘어온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현금 이거 전기에 다 넘어온 것들이에요. 전기 2월이 여기에 지금 다 표시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전기에 넘어온 거 아직 정리가 추가적인 거래가 없었죠. 예.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결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예. 결산의 절차. 자, 결산의 절차만 알아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전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수정전 시산표. 예.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드는 이유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데 이 중 분계와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수정전 시산표이다. 정확히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네.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거예요.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앞에 수정전이라는 말이 있죠. 예, 수정이라는 걸 결산 때 해야 되는데 아직 수정은 안 한 그 수정 전의 시산표를 우리는 수정전 시산표로 하고요. 이제 시산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된 그 분계와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원장을 하나로 모아두는 거예요. 시산표에다가 집합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산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산표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합계와 잔액을 모두 표시하는 전산회계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로 만들어집니다. 네, 합계 잔액 시산표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여주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보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있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다, 안 맞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차 차액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차변은 지금 1억 110,976인데 여기 대변이 106 이렇게 차액이 1억 1,000만 원이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지금 장부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합계 잔액 시산표가 이거예요. 자, 뭐냐? 가운데 개념 과목을 모두 적어놓고 차변 쪽에 잔액과 합계, 대변 쪽에도 잔액과 합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합계와 잔액이 모두 표시된다 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합계를 감춰버리면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만 나오죠.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만 나오는 거, 이건 잔액 시산표. 그럼 반대로 잔액을 감춰버리고 이쪽도 이렇게 잔액을 감춰버리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만 보이죠. 이런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계와 잔액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합계 잔액 시산표, 잔액만 표시하면 잔액 시산표.
그리고 합계만 표시하면 합계 시산표인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합계 전액 시산표 이거 두 개를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시산표 등식.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시산표 등식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인식하고 가시면 돼요. 자, 시산표 등식은요, 자산과 비용이 잔액이 차변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더하기 비용은 리콜, 부채, 대변에 잔액이 생기는 게 부채와 자본이죠. 그 다음에 수익이 대변에 잔액이 생기죠. 대변에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저 앞에서 거래의 8요소가 있는 그 이 그림에서 다시 이제 와봤는데요. 제가 이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산표는 말이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산표의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잔액으로 표시될 것이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이 대변 잔액이 나옵니다. 시산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몽땅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식이 보면은 결국에 그걸 공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시산표 등식이라는 말을 해놨는데,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총수익이다 이런 말인데, 아직 단계에서 왜 다른 건 자산도 기말이고 부채도 기말 현재의 부채인데 왜 자본은 기초를 쓰느냐,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네. 이 기말 자본이라 하는 것은 결산이 끝나야 기말 자본이 확정이 돼요. 결산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수익이 더 크면 그 수익이 어디로 가냐면 자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이익을 계속 내면은 자기 자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수익이 난 것이 이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당기 순이익이죠. 그 당기 순이익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을 시산표는 결산하기 전에 만들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자본은 아직 기초 자본이죠. 기초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산표 등식은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수정전 시산표에서의 등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시산표의 또 다른 이름은 일계표와 월계표라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일계표, 월계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시산표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회계연도 말에 작성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매일 작성하는 것은 일계표라고 하고 매월 작성할 때는 월계표로 작성을 한다. 시산표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그 달에 또는 그 날에 거래가 있었던 계정 과목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산표와 유사한 장부에 일계표와 월계표라는 게 또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산표 등식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우리가 결산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수정전 시산표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결산을 더 진행하는지 그 방법을 쉬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